왜 최근 들어 치매 환자와 당뇨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우울증 환자들은 줄지 않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병은 걷지 않아서 생깁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대부분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됩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가 있으신가요? 환자분들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생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듭니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건 매한가지이죠.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과연 올바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은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입니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합니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이 권장되죠.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 이런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만으로 변비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분들 있으신가요? 지금 속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말린 자두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역시나 걸어야 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되니까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 중 으뜸이죠.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집니다. 요즘은 걷기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겁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꾸준히 걷게 되면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걸으면 개선되죠. 우울증이란 뇌내의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으셨으면 합니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요?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환자가 줄면 의료계가 곤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걷기에 매진한다면 일반 개업일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계가 곤란해집니다. 정치인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을 꺼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계의 번영이 우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럴 리가 하고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약회사 중에는 올해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의를 촉구하면서도 올해도 독감이 유행해 주다니 덕분에 살았네 하며 내심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 과민성 방광 등 최근 들어 갑자기 귀에 들어온 병명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이 붙고 을에 우리가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명도 생겼습니다. 그럴싸한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하죠. 사실 치매도 의료화 중의 하나입니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요. 한편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걷기로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 해 쬐기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아침 해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깁니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엇나가게 되는데요.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해쬐기입니다. 두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는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습니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수면제를 원하는 환자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제 복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셔야 합니다. 가뜩이나 다리와 허리가 부실한 고령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면 밤중에 낙상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른데요.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으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에 참으로 깁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곤 하죠.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일상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지고 세로토닌 얼굴이 됩니다. 후기 고령자라고 일컫는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평소 자주 걷는지 여쭤보면 10중 8구 즐겨 걷는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뇌의 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단 말은 사실입니다. 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걷기는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치매입니다. 뇌졸중은 노화된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혈관 노화는 나이도 원인이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치매 역시 평소에 부지런히 걷는 사람보다 잘 걷지 않는 사람이 걸리기 쉽습니다. 즉 요양보호가 필요한 뇌졸중과 치매는 걷기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손이나 발이 사용하면 뇌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됩니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대략 7개 통이 있고 신약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 30의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갑니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죠.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되는데요.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집니다. 나이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의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집니다. 신선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의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여 심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입니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 등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입니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80세 이상은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나이, 뼈 나이라는 말이 있듯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 두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전조 증상을 보이지만 대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증세가 악화돼 사회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뒤 비로소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설명한 생활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입니다. 계산하며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일본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판정한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 30배 일셈을 하며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했던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에서 가져왔습니다. 걷기의 매력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걸을 것만 같아도 하루 5분 아니 10분이라도 걸으면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원래 오늘 낭독에서 소개하려 했지만 시간 관계상 책에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나가서 걸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역사 속 위인들은 왜 그렇게 많이 걸었는지, 걷기를 취미로 만들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미 매일매일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께는 책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한 번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몸과 힘들었던 마음이 걷기를 통해 찬찬히 나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왜 최근 들어 치매 환자와 당뇨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우울증 환자들은 줄지 않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병은 걷지 않아서 생깁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대부분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됩니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가 있으신가요? 환자분들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생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듭니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건 매한가지이죠.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과연 올바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은 식습관과 걷기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입니다. 당뇨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의사는 우선 식이요법을 권합니다. 고혈압은 저염식,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및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이 권장되죠. 분명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한 생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식생활 개선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 이런 생활을 이루는 요소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만으로 변비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분들 있으신가요?
지금 속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말린 자두나 바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역시나 걸어야 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되니까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 중 으뜸이죠.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집니다. 요즘은 걷기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요.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겁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꾸준히 걷게 되면 항우울제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걸으면 개선되죠. 우울증이란 뇌내의 세로토닌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걸으면 이 호르몬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일단 걸어야 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걸으셨으면 합니다.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매일 습관처럼 걷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나마 항우울제를 최소량만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요? 생활습관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역류성 식도염, 변비,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이 모든 병이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걷기를 장려하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환자가 줄면 의료계가 곤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온 국민이 본격적으로 걷기에 매진한다면 일반 개업일을 찾는 환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의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계가 곤란해집니다. 정치인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말을 꺼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계의 번영이 우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그럴 리가 하고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제약회사 중에는 올해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의를 촉구하면서도 올해도 독감이 유행해 주다니 덕분에 살았네 하며 내심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 과민성 방광 등 최근 들어 갑자기 귀에 들어온 병명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라고 표현하던 증상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명이 붙고 을에 우리가 설사나 변비라고 부르던 증상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명도 생겼습니다. 그럴싸한 병명을 붙인 뒤 진찰을 받거나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의료화라고 하죠. 사실 치매도 의료화 중의 하나입니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어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생기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요. 한편 걷기는 너무나 단순해서 걷기로 오히려 환자가 감소하면 곤란해지는 누군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에게 확산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수면제보다 오전 산책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수면 습관을 기르려면 낮 시간에 조금이라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령자는 낮 시간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침 해 쬐기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아침 해 쬐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체내 시계의 한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깁니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그대로 두면 실제 시간과 체내 시간이 조금씩 엇나가게 되는데요.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 바로 아침 해쬐기입니다. 두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아침 해를 쬐면 밤중에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뇌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맥박, 체온, 혈압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아침 햇볕을 쬐는 뒤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에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잠에서 깬 뒤 곧바로 걸어도 좋고 가벼운 식사 후에 걸어도 좋습니다. 햇살을 듬뿍 받으며 걸으면 인체는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또한 적당한 피로는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돕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불면증에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수면제를 원하는 환자는 특히 고령자가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수면제 복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셔야 합니다. 가뜩이나 다리와 허리가 부실한 고령자가 수면제를 복용하면 밤중에 낙상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민이라면 모쪼록 약에 의존하지 말고 오전 산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미 수면제를 손에서 놓기 힘든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걸으며 조금씩 복용량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른데요.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으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참으로 깁니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곤 하죠.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일상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지고 세로토닌 얼굴이 됩니다. 후기 고령자라고 일컫는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평소 자주 걷는지 여쭤보면 10중 8구 즐겨 걷는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뇌의 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단 말은 사실입니다. 약이나 건강 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걷기는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치매입니다. 뇌졸중은 노화된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혈관 노화는 나이도 원인이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병 때문에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치매 역시 평소에 부지런히 걷는 사람보다 잘 걷지 않는 사람이 걸리기 쉽습니다. 즉 요양보호가 필요한 뇌졸중과 치매는 걷기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손이나 발이 사용하면 뇌내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됩니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살이 빠지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생활습관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 치료제는 대략 7개 통이 있고 신약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기보다 체중을 먼저 감량해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 30의 혈당치가 높은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떨어뜨리면 혈당치도 확연히 내려갑니다. 단지 체중만 조절하면 되는데도 아무런 노력 없이 인슐린 투여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역시 혈압 강화제를 서너 종류나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나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료란 원인을 밝혀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약에 기대지 않고 본질에 다가가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비만이 문제라면 체중을 조절한다는 단순한 원리죠. 그리고 살을 빼려면 움직이기, 즉 걷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두 가지 이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걸으면 극적으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되는데요.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집니다. 나이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집니다. 신선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의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여 심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입니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 등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기관입니다. 그러니 뇌의 출장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80세 이상은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나이, 뼈 나이라는 말이 있듯 뇌에도 건강 나이가 있는데 두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앞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전조 증상을 보이지만 대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국 증세가 악화돼 사회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뒤 비로소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설명한 생활습관병 증가와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치매와 가장 밀접한 질환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는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 근거가 밝혀진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산하며 걷기입니다. 계산하며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일본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가 시작되었다고 판정한 환자가 1년간 매일 1시간 동안 50에서 30배 일셈을 하며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했던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즉, 머리를 쓰며 걷기가 요령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명 연장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에서 가져왔습니다. 걷기의 매력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걸을 것만 같아도 하루 5분 아니 10분이라도 걸으면 행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원래 오늘 낭독에서 소개하려 했지만 시간 관계상 책에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나가서 걸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역사 속 위인들은 왜 그렇게 많이 걸었는지, 걷기를 취미로 만들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미 매일매일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께는 책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를 한 번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몸과 힘들었던 마음이 걷기를 통해 찬찬히 나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